당시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신고가 되고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당사자로서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법조 기자들과 국민의힘 주변 정치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그 12월, 그러니까 저 기사는 지금 1월 11일자 사실 저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020년 12월에 장준희 지금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준희 검사 부장검사가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당시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2020년 12월 초에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셨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1월 11일자 오프라인 인쇄 기사인데요. 저게 월요일이고 그 직전에 인터넷 조선일보에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바이라인이 양은경 기자인데요. 그 양은경 기자가 입수했던 공익신고서를 통째로 인용해 가지고 인터넷 언론 보도를 한 게 지금도 인터넷상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 공익신고서를 봤는데 온통 수사 기록을 통째로 인용해서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공수처에 당시 윤석열 그리고 그 공익신고를 했던 장준희 그리고 당시 수사팀 이분들을 공수처에 해둔 상태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혹은 자신이 이후에 정치에 나서게 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대적인 저런 정치 수사를 저는 감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과 같이 규합해서 그리고 보수 언론과 함께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 그리고 검찰 권력이 함께 그 정치 수사를 해서 여러 명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올해 6월 5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 무죄를 받은 중 한 사람이신데요. 이광철 변호사님은요.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검찰총장 정치검사가 그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나서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이광철 변호사님이 어떻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아까 저 의원님께서 보이셨던 조선일보 1월 11일자 기사를 가지고 이제 사건이 이제 대검에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해서 수원지검으로 보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제가 그때 민정비서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겠노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특임 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고위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야무야 됐던 것 같고 당시 안양지청의 관할을 안양지청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보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규원, 차규근 두 사람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계속 언론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당시에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김학의 출국을 못하게 막았던 것 자체가 이렇게 범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가사 범죄가 된다면 제가 그날 밤에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금 민정수석으로 계시는 대검 봉욱 차장이나 당시에 법무부 검찰의 고위 검사들이 다
이 출국 금지를 승인하거나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차규근 이규원이 실행을 했고 그 지시와 배후 조종을 이광철이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매일같이 쏟아져가지고 정말 하루도 제 이름, 석자, 얼굴 그리고 이규원, 차규근 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일면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제 이름이 계속 거명되고 그랬지만 그때는 하도 많이 언론 보도가 나와서 주변에 지인들도 걱정을 해가지고 어느 땐가는 꿈속에서 멀리서 펜과 칼을 든 무리들이 막 북을 둥둥둥 울리면서 저를 쫓아와가지고 제가 절벽에서 이렇게 잠을 깬 일도 실제로 있었을 정도로 정말로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규원 차규근에 비해서 저는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그래도 청와대 민정비서관 현직이라고 검찰이 한 번만 조사해서 실제 끌려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 참고인자 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힘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광철이 민정수석실 가더니 음험하고 위험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저에게 전해주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이 저보다 고통을 겪은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는지가 이 사건 판결문, 무죄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은 사건 관할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지청입니다. 안양지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의 사건을 수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은 이 사건의 그 관할이, 그러니까 그 사건의 성격상 1차장 검사가 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2차장 검사에게 또 배당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광철 변호사님이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이광철에 대한 집중적인 표적 수사는 이광철을 띄고 그 위에 윗선까지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울산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2019년 당시에 윤석열 패거리들은 끊임없이 민정수석실을 노렸고 민정수석실을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도 당시에 조국 수석으로까지 위로 수사를 뻗쳐나가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과 정황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2021년 그 3월에 검찰을 그만두면서 본인이 이 사건과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이런 사건들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본인을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인이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2013년과 2014년에 대해서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요. 그 사건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13년 말씀. 2013년도에 경찰에서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죠. 예.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나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2012년에 이 문제 김학의 동영상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의 내연녀의 차 트렁크에서 실제로 발견이 되었고 2012년 말에 그 동영상이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퍼져나갔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김학의 씨가 법무차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동영상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TV조선 등의 당시 단독 보도를 통해서 결국은 김학의 씨가 법무차관에 지명된 지 제 기억으로 13일 만에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이 김학의 씨에 대한 낙마는
경찰 수사가 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등의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그 동영상을 유포했다라는 의심을 실제로 곽상도 민정수석실이 했고, 그래서 당시에 김학의 수사팀을 전부 다 당시에 곽상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청와대가 자수사팀을 다 해편합니다. 경찰청장 자르고 또 수사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보임하고 당시에 특수수사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수사팀을 해편했고, 결국 그때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일했을 때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김학의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될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일구 경정이 홀로 남아서 결국 부패 수사는 하지 못하고 결국 성폭력 수사만 해가지고 결국 송치 의견으로 그때 검찰에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수사를 잘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사건은 2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경찰의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있는 김학의가 가리마가 어떠니 얼굴이 어떠니 영상이 흐리니 이러면서 김학의가 아니다, 김학의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합니다. 이유서를 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대검 차장입니다. 지금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죠. 예.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제 개혁의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혐의를 처분했던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했던 이 검찰은 이제는 사실은 그 개혁의 대상이지. 오늘이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그것이 의무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김학의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제19 감사하기를 했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그 후에 검찰은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 저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지 말자고 수사권을 달라고,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 잘하니까 우리한테 수사권을 달라고,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경험한 이광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는 보안 수사도 수사지 보안 수사가 수사와 별개 아닙니다. 수사 개시가 국민적인 염원이고 또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저 말씀하셨던 노만석 대검 차장님, 검찰총장 직무대행님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분이 2018년도 7월 달에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민군 합동조사단이 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에서는 민군 합동조사단 통해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는데 민쪽의 조사를 맡으신 담당자분이 저 바로 노만석 검사님이십니다. 저분이 독립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현천 전 보안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한민구 그때 당시 김관진 이 모든 당시에 계엄을 추진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부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때 수사를 뭉갰던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안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권리가 아니고 의무일 정도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수사를 맡아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때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면 윤석열이 과연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일이 있었을지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천 계엄문건 사건은 그 조현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내란의 예비로 저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은 해외에 출국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귀국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이 내란 부분만 빼고 조현천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 과거에 그 계엄을 획책했던 계엄을 그 내란을 예비했던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제 와서 수사권을 달라고 보안 수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더 이상 검찰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잠깐 예. 제 마지막 질의이긴 한데요. 네, 저도 시간 넣어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하는 게 검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우를 따지자면 저는 권한 집중에서부터 먼저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모두 독점하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권한의 집중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사실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 누구도 처벌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속에서 김학의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속에서 오는 선민 의식 그리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실제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속에서 조직과 권한과 검사 개인의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자, 이창민 변호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김필성 변호사님과 황문규 교수님 세 분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안 수사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그거과 포함해서 아까 이제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뭐 대선 개입, 아까 이제 경향신문 사건 수사했던 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사건도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죠.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했어요. 진격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반론은 여러 차례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왜 막지 못했습니까? 수사를? 사실 이제 수사권은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는 기밀 사항이고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를 일단 해봐야지 아는 거고 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봐야지 안다는 건다라고 말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는 직접 관련성, 즉 부패 경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직접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은 1년 9개월간 사실 수사를 받은 게 아니고 수사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고 뭐 일부 외부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적으로 딱 그 범위 내에만 보안 수사를 하고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자. 이 정도의 보안 수사를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안 수사를 줬는데 송치된 사건을 넘어서 수사를 지금처럼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하면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 이제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더 하고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보안 수사 요구 자체도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불가능한 요구도 하고 직접 수사권, 즉 보안 수사권을 갖는다고 하면 시행령 등을 통해서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심지어 요구권까지도 조금 이제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검사들이 지금 하는 형태인데요. 보안 수사 요구도 사실은 뭐 허무맹랑한 요구를 한다거나 암묵적인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거나 국가수에 다시 한번 계속 한번 국가수 감정을 받아봐라는 취지로 좀 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당연하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 자체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님도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검찰청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수사의 특성상 이게 하다 보면 계속 그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성 인정되는 범죄 또는 뭐 이런 표현을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주체는 검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보기에 직접 관련성이 있어, 이건 내가 관련 있는 범죄라고 주장을 하면 일단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인정되기만 하면, 사실 아까 시행령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정권까지 바뀌었을 경우에 정말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검사가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어쨌든 인정되는 순간 검사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요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차적 수사권, 2차적 수사권을 사실 검찰에게 주는 것으로 검찰 개혁 방향이 잡혔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증언이 많이 나왔고. 근데 그 검찰이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는 지난 3년, 4년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안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황문규 교수님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수사라는 게 수사는 하면 이 나쁜 범죄자들을 자기가 검거해서 반드시 처벌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범죄자 처벌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이 남용되는 건데, 본인은 이제 알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직접 수사와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소권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보안 수사권이든 직접 수사권이든 분명히 수사를 의도하게 되면, 타겟을 정하게 되면 과잉 수사로 나타나고요. 제 식구 감사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가소 수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안 수사에 대해서 일각에서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 한계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한계를 어기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중에 2년, 3년, 4년 뒤에 대법원 판결 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한들 또 다른 수사는 또 계속되고 있는 거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여지를 없애야 된다. 보안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직접 그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를 하기 싫으면 나는 수사를 안 하고 수사 통제, 공소권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공소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영 변호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김해 시장 사건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표적 수사를 했는지 물증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자,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보면 건설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 횡령 사건이 먼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2016년 6월 2일 19시에 저녁 시간대 수사를 시작합니다. 장소에 도착했고 수사 시작은 20시 10분, 1시간 10분 기다렸다 시작을 했죠. 그리고 3시 50분까지, 새벽까지 저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검찰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자 김 씨에 대해서 심지어는 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거 어디서 난 돈으로 샀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봤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날 내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시죠. 네, 내사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다시 조사가 이어집니다. 4시 10분부터 조사가 시작돼요. 이 새벽에, 이 시간에 5시 20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죠.
진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2013년 설 이틀 전에 김해시장 주거지에서 1,000만 원 전달했고 13년 추정 김해 소재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전달했고 그다음 5월경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그날 작성합니다. 3번 총 4천만 원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날 작성한 내사 착수 수사 보고서입니다. 아까 분명히 보셨죠? 6월 3일 날 새벽 조사가 끝나고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그날 작성한 검찰 내사 착수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그때 작성한 그 내사 착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네, 2013년 여름경 시장실에서 1,0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2014년 날짜도 바뀌죠. 설 명절 전에 김해시장 주거지에서 1,0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14년 4월에서 5월경 2천만 원 줬고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6월 4일 이후에 김해 소재 식당에서 1,000만 원을 더 주었다. 같은 날 진술서를 받았는데 내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됩니다. 아까는 3회에 4천만 원, 지금은 4회 5천만 원을 주었다라고 작성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날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진술서는 저렇게 3번 주었다라고 했고 수사 보고서는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번 주었다라고 합니다. 장소도 왼쪽에 보시면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는 시장 주거지, 김해 소재 식당 장소 불명인데 오른쪽에 작성된 건 시장실이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았던 시장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시장실, 그 다음에 김해시장 주거지, 또 시장실, 김해 소재 식당. 금액도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줬다고 했다가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줬다라고. 이게 어떻게 이 진술서를 보고 만든 수사 보고서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그 뒤에 3개월 정도 뒤에 기소된 공소장인데 내용이 아까 그 인지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봐봐요. 검찰 수사보고서 인지보고서에는 2014년 여름경, 그게 6월경이죠. 오른쪽엔. 그리고 2014년 설 명절 며칠 전이 왼쪽 수사보고서인데 오른쪽에는 2014년 1월경. 맞아떨어지죠. 왼쪽에 2014년 4월에서 5월경, 공소장에는 2014년 4월경.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네 번째 왼쪽에서 2014년 6월 4일 이후라고 했는데 오른쪽에는 2014년 9월경 맞아떨어집니다. 왼쪽에 장소가 김해시청 2층 시장실, 오른쪽에 시장실, 왼쪽에 주거지, 시장실, 식당 네 가지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현금 부분도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오른쪽에 공소장도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작성한 이 진술서, 이게 지금 진술서인데요. 6월 3일 날 작성한 이 진술서는 그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이 인지보고서, 내사보고서, 이 내사보고서만 살아남고 이 건설업자의 진술이 이 내사보고서에 다 맞춰져서 최종 공소장은 이 내사보고서대로 작성이 됩니다. 네, 김지정 변호사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반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사 자료라고 한다면 진술서에 따라서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것에 따라서 공소장이 작성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최초의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소장 직전에 약 수사 보고서 작성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그 최초의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설업자가 수사 보고서에 따른 진술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사 보고에 따라서 진술서가 변경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 이런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사건 수사했던 부장검사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관혁 검사죠? 예, 맞습니다. 임관혁 검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자료 보실까요?
한명숙 총리 사건에 등장하는 임관혁, 그 임관혁 맞습니다. 그 임관혁이 부산지검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의 비슷하게 수사해서 조작을 해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조작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한명숙 총리 사건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죠. 신흥석. 예,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서울 남부지검장이 됐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 훼손시키고 있는 범죄 집단처럼 진짜 변질돼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김지장 변호사님 들어가시고요. 백혜령 경장님 지금 나오셔서 이 지금 얘기에 대해서와 아까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 한 2분 내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충분히 또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 2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관봉권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간단하게 한 3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한 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비닐로 싸가지고 거의 그대로 본점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지점으로 가는 돈은 최 5천만 원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점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본점에서 아마 나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저 관봉권이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저 관봉권을 일련 번호를 추적해서 경로를 확인해야 되겠다. 돈을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봉권에 붙어 있는 그 비닐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만졌을까요? 그 지문 과학 수사 해야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대로 압수를 했을 거고 압수 목록에 어떻게 쓰여져 있겠습니까?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쓰여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비닐에 쌓여 있는 그 띠가 붙어 있는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압수 목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수를 하지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지금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해체해서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데 그 돈의 액수, 그 다음에 해체해서 셌을 때 그 비닐과 그 다음에 관봉권 모두가 증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훼손됐다, 없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시고요.